자, 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창자 생리 7강에서 다룰 내용은 작은 창자의 마지막 기능, 흡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창자의 상피세포를 통해서 흡수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만이 아니라 음식을 소화하면서 분비하는 소화액들, 그 양이 엄청나죠. 침, 위액, 작은 창자 분비액, 음식물 다 합쳐가지고 그 양이 8에서 9리터 정도가 됩니다. 그 8에서 9리터에 달하는 미즙에서 작은 창자는 약 80% 이상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흡수 기능을 최대화하기 위한 조직학적 특징이 있죠. 이런 특징은 대부분 표면적을 확대하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작은 창자에서도 주름 또 표면이 다시 육모의 모양을 형성을 하면서 관 모양일 때보다 표면적을 최대 50배 정도 증가시킵니다. 이 육모를 둘러싸고 있는 상피세포도 개개의 상피세포가 내각막 쪽에 미세육모라는 독특한 막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 이런 0.1 마이크론 두께, 그 다음에 1 마이크론 길이의 막융기 1000개의 미세육모를 통해서 표면적을 최대한 증가시켜서 이 세포 표면적이 약 20배 정도가 증가합니다. 그럼 다 합쳐서 1000배 이상의 표면적의 증가가 일어난 거죠. 이런 증가된 표면적을 통해서 능동수송, 수동수송, 그 다음에 피노사이토시스 포음작용 등의 다양한 물질 운반을 통해서 미즙의 흡수를 이루어냅니다. 자, 그 총 표면적은 250제곱미터에 달합니다. 테니스 코트만한 거죠. 음식물 약 1리터 정도의 음식물을 먹으면 8에서 9리터 정도의 분비를 위창자의 분비를 이뤄내서 미즙을 만든 다음에 곱게 간 그 미즙을 테니스 코트에다가 뿌려가지고 흡수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표면적이 충분한 넓이이기 때문에 작은 창자의 중반 정도까지만 진행해도 이미 미즙은 거의 다 흡수됩니다. 특별한 물질들, 비타민 B12 같은 그런 물질들만 작은 창자의 끝부분, 회장에서 일어납니다. 자, 항암 치료를 받은 경우에 새로 자라나는 세포들이 타격을 많이 받죠. 암세포를 죽이는 세포들은 줄기세포의 분화도 똑같은 방향으로 죽일 수 있습니다. 분화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소장, 작은 창자의 상피세포의 경우에는 항암 치료 후에 또는 방사선 노출된 후에 또는 글루텐 장질환 같이 염증 반응이 있은 후에 전반적으로 육모 상피세포가 손상받으면은 흡수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은 창자의 내강 쪽으로는 주름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했죠. 벨뷸라 커니벤티스입니다. 그리고 이 주름은 육모의 모양으로 덮여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최대 50배 정도의 표면적 증가를 이룬다고 합니다. 이 육모를 싸고 있는 상피세포는 내각막, 첨부막 쪽으로 브러쉬 보더를 형성을 하고 있죠. 이 미세 육모입니다. 세포막이 첨부막 쪽으로 0.1 마이크로 두께, 그 다음에 1 마이크로 길이 정도로 융기되어 있는 그런 미세 육모를 통해서 피노사이토시스, 능동수성, 수동수성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물질을 흡수합니다. 흡수를 위한 작은 창자의 해부 조직학적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작은 창자의 흡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 탄수화물의 흡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은 음식물 속의 탄수화물은 치매 아밀라제, 이자의 아밀라제에 의해서 분해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상피세포의 당 분해 효소에 의해서 거의 단당까지 분해가 된 상태죠. 이 중에서 80%는 포도당, 글루코즈고요. 과당과 갈락토스가 프룩토스와 갈락토스가 나머지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포도당은 뒤에 나오는 단백질, 아미노산의 흡수와도 마찬가지인데 이 포도당을 흡수하는 그 힘의 원천은 나트륨을 재흡수하는 힘에 의해서 2차 능동 수송으로 흡수가 됩니다. 이미 분비액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나트륨을 소화강내로 분비를 한 상태죠. 특히 리버쿤화에서 나오는 분비하는 장액 분비물에 의해서 미즙 내에는 이미 나트륨의 농도가 소듐의 농도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상피세포 내강에 상피세포 내부의 나트륨 농도만 낮춰놓으면은 채널이 열리면 나트륨이 쏟아져 들어오는 그 힘에 의해서 글루코즈나 다른 영양분들을 농도경사에 역행해서 능동수송을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통해서 흡수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쿤화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소디움이 분비돼서 미즙 내는 소듐의 농도가 상당히 높은 채로 유지가 됩니다. 반면에 상피세포 안은 바닥 측면막에 있는 소듐 포타슘 펌프를 통해서 세포 안의 소듐의 농도는 굉장히 낮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죠. 이 상태에서 상피세포의 첨부막 쪽에 SGLT1이라는 수송체가 존재합니다. 소듐 글루코스 트랜스포터입니다. 자, 따라서 이 소듐 글루코스 트랜스포터 1을 통해서는 높은 농도의 소듐이 세포 안에 낮은 농도의 소듐으로 농도경사의 수능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힘에 따라서 글루코즈가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세포 안에 글루코즈가 많다고 하더라도 세포 밖에 미즙 안에 글루코즈가 없어질 때까지 능동적으로 계속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능동 흡수의 길을 2차 능동 흡수의 힘을 소듐의 이동으로 마련하게 됩니다. 글루코스와 갈락토스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소듐 글루코스 트랜스포터 1을 통해서 세포 밖에 작은 창자의 내강에 미즙 안에 있는 글루코스와 갈락토스가 농도 경사에 역행해서 세포 안으로 흡수되게 됩니다. 높은 농도의 글루코스와 갈락토스는 바닥 측면막의 글루2라는 수송체를 통해서 혈액으로 이동이 되게 됩니다. 이때는 농도 경사를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농도 경사의 순응에서 세포 밖으로 이동되게 됩니다. 따라서 세포에서 혈장으로 글루코스나 갈락토스가 이동하는 방식은 촉진 확산의 방식으로 이동이 되게 됩니다. 자, 정리하면 글루코스와 갈락토스는 세포 첨부막 쪽에 있는 SGLT1에 의해서 2차 능동 수송으로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바닥 측면막에 있는 글루2 운반체를 통해서 촉진 확산으로 혈장으로 흡수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프룩토스의 경우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흡수가 되는데요. 2차 능동 수송이 아니라 글루5라고 하는 운반체를 통해서 촉진 확산의 방법으로 흡수가 됩니다. 촉진 확산으로 흡수하려면은 농도차를 계속 유지합니다. 미즙 안에 있는 프룩토스의 농도보다 세포 안에 프룩토스의 양이 적어야 되겠죠. 흡수된 프룩토스는 세포 내에서 글루코스로 전환되기도 하고 프룩토스가 글루2를 통해서 재빨리 세포 밖으로 나가서 세포 안에는 프룩토스의 양을 줄여서
글루5가 작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준비해야 됩니다. 다음은 단백질의 흡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단백질도 소화효소에 의해서 아미노애시드로 분해가 되죠. 분해가 된 아미노애시드는 포도당과 마찬가지로 나트륨에 의한 2차 능동수송으로 흡수하게 됩니다. 이 흡수가 일어날 때 아미노애시드는 대부분 음이온을 띠고 있기 때문에 나트륨이 세포 안에 들어갈 때 전기적 힘이 흡수에 더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탄수화물과 달리 아미노애시드는 훨씬 더 다양하죠. 그렇기 때문에 솔가장자리막에 첨부막 쪽에 다양한 수송체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의 수송체는 한 가지 아미노산이 아닌 몇 가지 아미노산을 동시에 수송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나트륨에 의한 2차 능동 수송으로 흡수하는 것 이외에도 두어 가지의 특징적인 아미노산 단백질의 흡수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펩티1에 의한 흡수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펩티1은 솔가장자리막에 위치하면서 미즙 안에 있는 아미노산 2개 또는 3개 붙어 있는 디펩티드, 트리펩티드를 하이드로젠 아연과 동시에 흡수할 수 있습니다. 하이드로젠 아연과 공수송하기 때문에 미즙 안에 하이드로젠 아연을 분비하는 그런 소디움 하이드로젠 아연 익스체인저도 하나 그려놔야겠죠? 이렇게 해서 들어온 소디움은 바닥 측면막에 있는 소디움 포타슘 펌프를 통해서 다시 정리가 됩니다. 세포 안에 들어온 디펩티드, 트리펩티드는 세포 안에 있는 펩티데이즈에 의해서 단일 아미노 애시드로 분해가 된 다음에 바닥 측면막에 있는 수송 단백질을 통해서 촉진 확산으로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또 다른 예는 엔도사이토시스에 특화된 작은 창자 상피의 M세포에 의해서 일어나는 흡수인데요. 일반적인 상피세포는 앞서 설명한 방법과 마찬가지로 단백질을 소화해서 단일 아미노애시드 또는 다이 또는 트리펩타이드로 분해를 한 후에 흡수하는 것이 90% 정도고, 나머지 10%만이 엔도사이토시스를 통해서 다이렉트 패스웨이, 즉 인텍트 프로테인을 그대로 흡수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M세포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의 다이렉트와 디그러티브 패스웨이를 반반을 섞어서 합니다. 즉 엔도사이토시스, 인텍트 프로테인으로 흡수하는 그런 비율이 훨씬 더 높은 세포, 즉 엔도사이토시스에 특화된 세포를 통해서 흡수를 하는 거죠. 이런 흡수 방식은 먹는 항암제, 항생제 같이 펩티드 유사 물질의 흡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지질의 흡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미즙 안에 있는 지질은 리파즈에 의해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라이드로 분해가 되죠. 이렇게 분해가 되더라도 미포, 미셀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 미셀 형성에는 간에서 분비하는 담즙과 레시틴이 상당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분해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라이드는 단순 확산의 방식 또는 세포막에 충돌해서 들어오는 방식이 이제 그림을 통해서 나와 있고, 또 세포막 수송체, 예를 들어서 FAT나 CD36을 통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좀 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집 내의 패티 애시드와 모노글리세라이드는 셔틀에 의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상피세포까지 전달이 되면 이 상피세포에 전달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라이드는 충돌과 확산의 방법으로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는 세포막에 있는 FAT-CD36이라는 수송체에 의해서 세포 안으로 전달되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상피세포 안으로 전달됩니다. 이렇게 세포 안으로 흡수된 패티애시드와 모노글리세라이드는 스무드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 안에서 다시 한번 TAG, 트리글리세라이드, 중성지방으로 합성이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중성지방이 러프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에 생성된 단백질에서 합쳐져 가지고 아폴리포프로테인의 형태로 결합이 돼서 거대한 카일로마이크론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카일로마이크론은 0.5 마이크론, 즉 500 나노미터 정도의 크기의 거대한 덩어리로서 세포에서는 베지클을 형성해서 엑소사이토시스의 방식으로 바닥 측면막을 향해서 분비하게 됩니다. 이 엑소사이토시스 된 카일로마이크론은 이 자체가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모세혈관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림프관으로 흡수돼서 가슴에 있는 대정맥을 통해 가지고 혈액 내에 포함되게 됩니다. 자, 이 밖에도 상피세포 간의 치밀 이음을 통해서 흡수하는 지방산이 있는데 짧은 사슬과 중간 사슬 지방산은 물의 용해도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상피세포 간의 치밀 이음을 통해서 흡수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카일로마이크론을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모세혈관으로 흡수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상피세포 막에 프리패티애시드와 모노글리세라이드가 그냥 단순하게 확산이 아니다. 여기에는 관여하는 그런 단백질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가설을 가지고 찾아낸 것들이 마이크로빌러스 멤브레인 패티애시드 바인딩 프로테인 또는 니만픽 C1 like 1이라는 그런 단백질들은 지방을 선택적으로 결합해서 흡수에 관여하는 단백질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지질의 흡수 과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즘 내의 지질은 다양한 지질 분해 효소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분해가 되죠. 이 중에서 콜레스테롤, 라이소포스폴리피드, 롱체인 패티애시드, 모노글리세라이드 이런 것들은 세포막을 직접 또는 매개 단백질을 통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세포 내에서 다시 중성지방 또는 포스포리피드, 콜레스테롤 이스터로 다시 합성이 됩니다. SER에서 다시 합성된 이 팻 드로플렛은 러프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에서 합성된 단백질과 결합해서 아폴리포프로테인이 합성이 되죠. 이 아폴리포프로테인은 카일로마이크론과 합성이 합쳐지면서 골지체로 전달이 됩니다. 이 골지체에서 아폴리포프로테인과 카일로마이크론은 골지체에서 이동이 됩니다. 이동이 돼서 베지클이 형성이 되고 이 형성된 베지클은 엑소사이토시스를 통해서 세포 밖으로 유출이 됩니다. 세포 밖으로 유출이 된 카일로마이크론과 아폴리포프로테인은 림파틱을 통해서 흡수가 된 다음에 가슴 정맥을 통해 가지고 혈액으로 합쳐지게 됩니다. 이게 대부분의 경로고요. 대부분의 지질의 흡수의 경로고 일부 글라이세롤과 숏체인, 미디움 체인 패티애시드는 세포와 세포 사이의 공간을 통해 가지고 직접 흡수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카일로마이크론이나 아폴리포프로테인의 합성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작고 흡수 가능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접 모세혈관을 통해 가지고 혈류로 흡수가 되는 경로도 있습니다.